예, 서기호 의원입니다. 예, 앞서서 이광철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 판결을 제가 이제 보면서, 굉장히 이 판결문을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많이 논리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이 2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기는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증거 능력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게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지금 이게 판결문인데요. 읽어보면 특히 증거 능력에 대한 부분이 43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자세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1심 판결을 변경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트위터 계정이 175개에서 716개로 확대되었다라는 것이죠. 1심에서는 직원들이 사용했다고 인정한 116개, 그리고 그 기본 계정에서 연동된 트윗덱 발음을 잘해야 합니다. 트윗덱 연결 계정 59개, 이것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김기동이라는 국정원 직원이 사용했던 이메일, 거기에서 추출된 시큐리티 파일 269개, 거기에서 이제 트위터 계정 269개가 추출됐고요. 그 다음에 연결된 트윗덱 422개, 그 다음에 직원들 이메일에 개정된 계정 25개가 추가돼서 716개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그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또는 트윗된 또는 리트윗된 글들을 분석해 보니 선거운동의 목적성과 어떤 능동성,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2년 8월 2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었고, 그 이후에 선거 관련 글들이 급증했다라는 것이 이 항소심 판결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3쪽으로 넘어가시면요. 이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그 4개 쓴 메일함에다가 파일을 저장해 놨었는데요. 그게 425 진원.txt 파일이라는 겁니다. 줄여가지고 진원 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ecurity.txt 파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security 파일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포함해서 5가지의 텍스트 파일이 첨부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2가지 파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파일들에 보면은 심리전단 안보 5팀 소속 직원들의 성명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트위터 계정 269개가 이제 여기서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연결된 트윗덱 연결 계정, 그리고 트위터 피드 연결 계정을 추출한 방법으로 트위터 계정을 특정을 했습니다. 4쪽으로 넘기시면요. 이 파일에는 광우병 문제 등 그 다양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내용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는 게 진원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파일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으로 보이는 이름의 앞 2글자, 그리고 다수의 트위터 계정, 그리고 RSS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이 파일들에 대해서 작성자로 추정되는 김기동이 법정에서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번복을 해버리니까 그것을 이유로 해서 313조 1항에 의한 증거 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이 부분은 사실 좀 김기동이 검찰에서는 자기가 작성한 것으로 인정해놓고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번복을 한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형사소송법 원리상 그렇게 법정에서 부인해버리면 사실 그걸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불가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했고요. 대신에 315조 2호와 3호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죠. 그 논거로는 각 파일의 작성자 및 작성 보관의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 두 번째는 모두 업무와 관련된 내용만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논거를 들었는데, 이 논거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나 설명이 사실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점을 비춰보면은 사실 이 1심 판결은 선거법 이 무죄를 결론을 이미 내놓고 그 무죄의 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무죄의 논거에 좀 부합되는 부분은 자세하게 쓰고, 그다음에 무죄에 조금 안 맞는 배치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배척해버리는 그런 판결문의 기술 방식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 315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43조에 걸쳐서 기재하고 있는데요. 먼저 작성자에 대해서 김기동이 비록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는 했지만, 김기동이 했던 진술 중에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메일 계정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은 없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진술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이메일 계정이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그 이메일에 첨부된 그 파일이 다른 사람이 작성됐을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거죠. 자기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다른 사람이 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게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서 첨부 파일로 해가지고 자기 이메일로, 그러니까 내게 쓴 이메일 이렇게 보내가지고 자기가 활용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 조사에서 이런 진술한 적이 있었죠. 진원 파일은 자신이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해 둔 것이다 라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동의 이메일 및 첨부 파일 활용 방법이 특징적입니다. 받은 메일 안에 저장된 게 200개 메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47개가 국정원 IP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147개는 모두 평일에 작성되었고, 그 중에 134개 이메일에서 작성된 시간은 업무 시간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 직원들이 MS 워드라든가 한글 등의 문서 편집 프로그램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에서 그게 필요할 때는 TXT 편집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파일 역시도 이 TXT 파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종전에 해뒀던 방식대로 자기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작성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이 시큐리티 파일에는 심리전단 안보팀 전체 직원 22명의 성명 앞 두 글자가 기재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 피드 활동 내역과 날짜, 지역, 카페명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것은 오로지 김기동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정들에 대한 평가를 더 보면 1심에서는 이 파일이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보통 전자문서의 경우에 다른 출처로부터 복사해온 내용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이제 편집을 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내용의 의미가 창출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문서를 편집한 사람, 즉 김기동이 작성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서를 누가 맨 처음에 창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 문서 작성을, 편집을 최종적으로 누가 했느냐, 직접 수행했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항소심에서는 기준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325조 2호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 상업장부, 항의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 문서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형사선고에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보통의 문서는 누가 작성했는지가 확정이 돼야만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는데 이런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 작성된 문서는 누가 작성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업무상 작성된 거니까 그 업무를 행하는 사람이 작성했을 테니까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업무상 작성했다는 점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들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서 제가 작성했습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김기동이 이 파일들을 작성하게 된 경위 그리고 계기를 보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트위터를 원래 사용을 안 했던 사람인데 국정원의 보안 시스템 때문에 트위터 자신의 문서를 외부에 반출하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트위터를 이 심리전단에 와서 업무를 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들을 외부로 보낸 다음에 그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txt 파일들이 작성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진원 파일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작성이 됐는데 특이하게도 주말과 공휴일 등 업무일이 아닐 때는 작성이 안 됐습니다. 또는 그 전날에 휴일을 대상으로 휴일에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그 전날 작성을 했던 것도 다수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김기동은 본래 트위터를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심리전단 직원이 되면서 트위터 활동 업무를 맡게 됐고 이 트위터 활동을 통해서 대북 심리전 활동을 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기동의 트위터 활동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큐리티 파일 역시도 한꺼번에 작성된 게 아니고 2012년 3월경부터 12월경까지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마다 동일하거나 연관된 내용의 정보를 추가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필요한 내용을 계속 추가 보충해오고 활동 내역과 실적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재해왔던 점들을 비춰보면 형사소송법 315조 2호에 따른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 문서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게 항소심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8쪽을 보시면 315조 3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타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업무상 작성된 문서라고까지 인정되기는 어렵더라도 거의 그것에 준해서 작성된 문서라면 이것은 믿을만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서도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서 제가 작성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소심에서는 315조 2호에 따라서 업무상 작성된 문서로 인정이 되지만 설령 그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3호에 따라서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 근거로는 김기동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한 내용을 포함시킨 채 시간적 경과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왔는데요. 그 과정들을 주목해 보면 그 내용에 허위의 내용을 작성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적으로 복사해가지고 문서를 편집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작성자가 주관적으로 개입해서 자기 생각을 기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시큐리티 파일에는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트위터 계정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만약에 이것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하게 되면은 트위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한 내용을 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시큐리티 파일하고
앞에 진원 파일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함에 따라서 기초 계정 269개가 확정이 됐고요. 거기서 연결된 트윗덱 계정 422개가 인정됐는데, 트위터 피드 연결 계정 중에서는 모두 다 인정하지는 않았고, 그 중에 장하창, 박정혜라는 직원의 이메일에 기재된 계정 25개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트위터 피드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비밀번호 같은 걸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 아닌 다른 제3자가 전파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을 안 했고, 전부 다 인정한 것은 아니고 장하창, 박정희라는 직원으로 특정된 그 이메일에 기재된 것만 일부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1심 판결은 좀 무죄라고 하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은 상태로 이 파일들을 바라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업무상 작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주로 업무상 작성된 문서이고 부차적으로 일부 그렇지 않은 문서가 있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업무상 작성된 문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파일들의 일부분만 띄워놓고 따로따로 판단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작성된 연유, 계기 등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소심의 이 증거능력 판단 부분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정말 의도적으로 무죄 만들려고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정치적 판결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굉장한 꼼수가 또 작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보면요.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한 파일들에서 나온 걸 보면 이시와 논지에 부합하는 글을 대량 확산하게끔 하는 그런 지침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량 확산을 위한 서비스까지 이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트윗덱이라는 것하고 트위터 피드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팔로워 증대를 위한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 파일들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국정원 직원들이 팔로워 수를 얼마만큼 확보했고 그것을 팔로워 수를 늘리는 방법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이런 점들이 익명인 일반 국민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트위터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조직적이고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 8월 20일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박근혜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그 글들이 어떤 내용이 주로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놨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형제 발언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확산시켰는지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있고요. 뭐 안철수 후보가 불출마 종용 논란이 있었을 때도 이렇게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자로 문재인 후보가 확정됐던 직후, 뭐 이런 식으로 대선 국면에서 8월 20일 이후 새누리당 대선 후보 확정 이후에 아주 그 이슈가 됐던 그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어떤 내용들이 주로 전파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결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런 점들은 1심 판결하고 굉장히 다른 점들이죠. 1심 판결에서는 아예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예 눈을 감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항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런 심리전단 직원들의 행동을 과연 피고인 원세훈의 행위로 기속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이 점에서 이제 1심에서는 피고인 원세훈이 직접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 또는 무죄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1심 판결에서는 완전히 눈 감아 버렸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요.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거는 이제 앞서서 이 변호사님 설명하셨죠. 조폭 두목이 손 좀 봐줘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간접적인 지시만 해도 실제 조직원이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서 그 두목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공모만 했고 실행에 옮기지 않은 사람, 즉 보통 그 조직의 수장인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이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서 공범으로 유죄가 인정이 되는데 그 공범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그 법리에 따르면 이 공모관계는 의사의 결합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인사 여러 명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논의를 해야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 좀 봐줘라 이 말 한마디만 해가지고도 얼마든지 공모 가능하다. 공모공동정범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 그러니까 엄격한 증거 능력을 갖춰야 되는 직접 증거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정황 증거, 경험 법칙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원세훈이 간접적인 지시, 대선 국면에 정북 세력이 정권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막아야 된다. 이런 어떤 약간의 추상적인 표현을 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간접적인 지시가 되고 그런 점들이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진원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 해석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파일의 작성 경위, 업무 관련성, 성격 등을 밝혀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점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모공동정범 법리가 당연히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줬고 그거에 따라서 피고인 원세훈의 유죄 인정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목이 1심 재판부가 원세훈 공수사실을 바꿔치겠다 이렇게 제목이 나갔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검찰이 기소를 할 때 피고인 원세훈에 대해서 국정원 위반, 국정원법 위반죄, 정치관여 부분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하고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 선거관여 부분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피고인 원세훈에 대해서. 그런데 1심에서는 정치관여 부분은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해서 유죄 인정을 해놓고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 기소했다는 그 내용조차도 기재를 안 했습니다.
원래 판사가 판결문에, 형사 판결문에 판결문을 작성할 때 검사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기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제 검사의 기소 내용을 요약해서 적거든요. 여기에서 검사가 공모 공동정범을 기소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피고인 원세훈의 단독 범행이 아니고 공모 공동정범에 의한 공범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판결문에 보면은 그 내용이 아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원세훈이 직접적인 지시를 했는지가 중요하니까 직접 지시가 있는지부터 보겠다.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1심 판결문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분석글을 작성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글의 제목은 하나의 판결문 두 개 잣대였습니다. 하나의 판결문에서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모 공동정범의 법리를 적용하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모 공동정범이 아닌 피고인 원세훈의 피고인 원세훈의 직접 지시 여부 이렇게 잣대를 달리 해가지고 판결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제대로 된 판결이 이제 나왔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